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바쁘신데도 이처럼 많이 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 항상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여러분이 계셔서 저희의 길이 옳은 길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새정치는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국민의 마음과 소리를 담아내는 과정입니다.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더 좋은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듯이 새정치의 내용도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더 듣고 더 다듬고 고쳐나갈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란 무엇입니까? 새정치는 국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이 아닌 나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딴소리하는 정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삶,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라며 절망하는 힘없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지난해 노원 보궐선거 때 일입니다. 지하 1층 상점을 운영하시면서 중학생 딸 둘을 키우는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자영업을 같이 하던 남편이 이웃 업체와의 경쟁 때문에 밀려난 것을 비관해서 자살하셨고, 또 형편이 더 나빠져서 상점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셨습니다. 이처럼 일자리에서 밀려난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한계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많은 가족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경제성장 지표는 우리의 삶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활로를 찾고 활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복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낡은 정치는 바뀌어야 합니다. 새 정치는 더불어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 정치로 정의롭고 일 잘하는 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민주적 시장 경제를 실현시켜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 교육, 복지의 삼각축이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과 사다리가 되어주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남남 갈등이 아니라 남남 공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한 새정치입니다. 남남 공감의 국민 통합 토대 위에서 민족의 평화 공존과 통일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기득권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활기찬 사회를 만드는 것도 새정치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십 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낡은 것을 깨서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쁜 것을 깨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견지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은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새정치가 불분명하다, 뭔지 모르겠다고 시침을 뗍니다.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지금 정치가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해서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뀔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국민들께서 정치의 교체를 요구하고 계시기에 정치는 반드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성원과 열망으로 버티고 이겨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민심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항상 겸허하게 국민을 하늘같이 알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현대사에 대해서 대단한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 시대 시작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됐고 민주화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기회를 확대해 왔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은 결코 안녕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득이 10,000불에서 20,000불, 10,000불 이하에서 이렇게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해왔지만 국민들의 삶은 기쁨, 행복을 빼앗긴 현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불 시대에 우리 동네에 있는 세탁소, 택시기사, 구멍가게 다 먹고 살았습니다. 자식들 낳아가지고 대학 가르고 가르쳤어요. 지금 20,000불 시대에 왔어요, 소득은. 그런데 택시 운전해가지고 자기 생계 꾸르고 애들 대학 가르칠 수 있습니까? 구멍가게 해가지고 가능합니까? 제가 잘 아는 세탁소, 우리 고향에 같은 사람이 서울 세탁소 왔는데 이 사람이 과거 10년, 20년 전에는 다 애들 키웠습니다.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애들 교육을 키울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왜 소득은 우리가 20,000불까지 와 있는데 훨씬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이 훨씬 힘들어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행복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위기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걸 정치가 이런 문제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저성장, 지금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어요.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습니다. 성장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고용 없는 성장. 청년 실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청년 실업이 심각합니다. 40%. 소득 격차가 생기고 양극화가 생겨서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예요. 그래서 모두를 안녕들 하십니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위기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 원인이 온 것인 건가? 이건 단순히 성장 방식의 문제도 아니고 분배 방식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 발전 체제 전체적으로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불을 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보이시죠? 사회 전반적인 발전 체제를 이걸 문제를 건들지 않으면 복지를 가지고 해결한다? 복지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를 보고 우리 정치가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데 어떤 정치를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정치가 지금까지 정치 이렇게 우리 사회가 온다는 정치의 실패의 책임이 큽니다. 왜 실패의 책임이 크느냐? 첫째, 정치가 이런 시대적인 과제에 대해서 정치가 외면하고 있었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치권이. 이 구조의 원인한 게 낡은 기득권 체제, 특권 체제를 깨지 못하고 공정한 사회를 기회를 주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지 못했고 신자유주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이 불안이 생기고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고 있는데도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외면해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정치 실패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과제를 정치권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정치권은 계속해서 권력투쟁, 이념투쟁에 몰입을 해왔다. 그렇게 해서 이런 민생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진영 논리로 이념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민을 편을 갈라놓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이게 정치권에 가면, 국회에 가면 오히려 증폭시켜서 대결과 갈등의 구조를 더 키워나가는 이런 정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담합하는 구조. 양당이 서로 적대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이런 정치 구조를 가지고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자, 정치가 이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느끼기에는, 자,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걸 방치할 것인가? 이런 정치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 건가? 이걸 방치할 것인 건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절박감을 가져야 된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치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예요. 정치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우리가 절박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다. 정면을. 이게 바로 안철수 현상에 나타난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상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자,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우리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안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는, 우리가 정치가 가야 될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 건가? 결국 희망과 꿈을 살려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우리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우리는 굉장히 자랑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소득의 불균형이 깨진 나라입니다. 잘 산 사람과 못 산 사람 양극화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고용 안정 지표 형편없이 낮습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습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의 50%가 될 정도로. 이게 우리 노동시장이 왜 이렇게 소득이 망가졌느냐 하면, 첫 번째 원인은 노동시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를 우리가 100명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지금 64%입니다. 최근 통계가 64%. 그리고 36명은 지금 고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64명 중에서 자영업자를 빼고 임금 근로자가 대충 46명쯤 됩니다. 나머지는 자영업을 하거나 뭐 가사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46명 중에서 대충 절반이 정규직이고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이라는 사람도 되게 생계가 어렵고 직장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전체 100명 중에서 정규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일자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23명에 불과해요. 나머지 직장이 다 불안하거나 어려운 직장을 못 구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23명만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임금을 통해서 생활하고 애를 낳아서 교육을 시키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성취해가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진 노동시장 구조, 나머지 23명을 뺀 나머지 77명은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노동시장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구조를, 무너진 노동시장 구조를 놓고 소득 구조가 망가졌는데, 이걸 가지고 복지에 의해서 이걸 고쳐보겠다? 아무리 복지를 투자를 해도, 복지 지출을 늘려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결국은 재정에 엄청난 부담만 오는 겁니다. 노동시장 구조를 정상화해내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 소득구조 문제, 복지 문제, 전체적으로 복지사회 가는 것도 대한민국 발전체제에 문제가 있어요. 일자리 문제예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먹고 살고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는 희망과 꿈을 주는 사회의 목표입니다. 결국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로운 한반도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민주적 시장 경제를 가지고, 시장 경제지만 우리는 민주적 시장 경제를 가지고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일자리를 가지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일자리라는 게, 노동이라는 게 자기가 먹고 사는 생계수단도 되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성취해 나가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드는 걸 우리 새정치에서는 삶의 경제라고 우리가 부르고자 합니다. 이런 삶의 경제가 우리가 추구하는 새정치의 길이다. 이런 삶의 경제를 통해서 인간 중심의 사회 발전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들어가자. 우리 인본주의,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그런 사회 발전 패러다임을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소득 구조, 이 구조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 인간 생태가 무너집니다. 직장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못 낳고 하니까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됐어. 인간 생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그냥 이대로 갈 것인 건가?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진행되도록 대한민국을 놔두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나서야 되고 사회를 발전 구조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층의 구제, 더구나 중산층의 재건, 우리 새정치 신당은 중산층의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중산층, 미들 클래스. 이건 대한민국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위기가 불안하고 재발하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각 나라가 중산층 재건이 똑같은 문제지만 대한민국은 이 부분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보수 정당이 얘기하는 기득권을 위한 자세한 사람을 위한 정당도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정당은 그렇다고 서민만을 위한 보호하는 정당도 아니고 우리는 서민들을 끌어올려서 중산층으로 보내내는 재건시켜내는 미들 클래스가 중산층이 두터운 그런 사회를 그런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새정치가 추구하는 길이고 이게 아마 다른 정당과도 차별화되는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새정치 신당의 가치가 뭐요? 그렇게 물을 겁니다. 당신들이 추구하는 길이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어? 이렇게 아마 묻게 됩니다. 여기 새정치의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이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공감을 해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3대 가치를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결국은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새정치 첫 번째 길은 정의로운 가치입니다. 정의란 건 특권과 반칙이 없어야지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차별 철폐. 어떤 사람이 개인의 성공이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또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 어디냐 이거에서 좌우된다면 이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차별 철폐. 특히 박근혜 정부 와서 심화되고 있는 이 차별의 문제. 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민주적인 공공성도 회복해야 됩니다. 공적 가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장이 망가지고 국민들의 이익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공성을 회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퇴직을 하면 전부 로펌에 들어가서 재벌들을 위해서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하다가 다시 또 공직에 취임하는 이런 일들은 적어도 우리가 막아야겠다. 로펌 로비 같은 거 어떻게든 차단해보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하겠다. 자, 첫 번째 가치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새정치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겠느냐. 사회적인 통합일 겁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갈라져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갈등이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갈등을 풀어내는 과정이 전혀 미숙해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폭시키고 있고 국민을 갈라놓고 있어요. 정치가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게 아니고 국민을 갈라놓고 있어요. 이 갈등으로 가려면 역시 포용적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보면 역사적으로도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가는 세계적인 지도자를 보면 참 포용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랬고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그 어려운 남아프리카를 통합해내는 것도 포용적 리더십을 가지고 그 난관을 돌파해 갔습니다.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독일의 메르켈 총리, 메르켈 대연정도 결국은 포용의 정신을 시작한 겁니다. 포용의 리더십이.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서 대단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포용적 리더십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해서 묶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러기를 기대했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걸 기대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벤치마킹 모델이 메르켈이라고 해서 메르켈 독일의 메르켈 총리, 그걸 좀 제대로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요. 폭력 리더십을. 우리의 새정치가 가야 될 두 번째 중요한 목표는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해내는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일 수밖에 없다, 이 시대에.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 한반도 역시 평화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인 통합을 하려고 해도 한반도가 평화롭지 않으면 이건 성립하기, 존립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지켜내는 것도 우리가 가치 중에서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루면서 중요한 것은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대북 정책입니다. 특히 통일 한국을 대비해서도 남남 갈등을 해소에 기여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 남남 갈등 해소하는 정책이 시작될 겁니다. 여야가 합의가 가능한 대북 정책의 대강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정당 간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통일 한국을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한다는 대강은 만드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틀을 만들어서 독일 경우에도 통일이 정권이 바뀌었지만 꾸준히 추진해서 통일을 이룬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치권이 이런 작업부터 시작해야 돼요. 남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는 지금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분배의 투명성만 보장이 되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여야 간에 보수고 진보 정당 간에 크게 이론이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는 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합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정치권들이 스스로 합의해 나가는, 차차 좁혀나가는, 그래서 남남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 것이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3대 가치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우리가 새정치가 지향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 사회를 통합해내고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 3대 가치를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치 하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향하는 사회발전 패러다임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사회 발전 체제 전반적인 문제다.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새로운 사회발전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인 건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간 중심의 국가 발전 체제를 만들어 가보자. 사람이 중심이다. 경제 전체에서, 사회 전체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지금보다 훨씬 키워야겠다. 지금까지 경제 발전은 주로 물적 투자, 자본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노동 생산성을 올려서 우리가 경쟁을 해왔어요. 이미 이게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는 원인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성장의 원천을 사람에서 찾아야 된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사람 경쟁력을 높여서, 사람 경쟁력이 높여지면 결국 노동 생산성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자본을 투자해서 물적 투자를 통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물적 투자 중심의 이런 성장해왔다면 지금은 사람을 투자하는 것이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훨씬 더 맞다. 우리 이만물 시대에 와서 지금 성장률 떨어지는 것도 여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투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이렇게 되면 사람에 대한 투자가
결국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게 되고, 기업 경쟁력이 높여지게 되면 임금도 올라갈 수 있고 성장도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모두를 위한 성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다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발전 체제가 가능하게 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고, 이런 사람 중심 경제 체제를 앞으로 지향해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 자,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금까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자리를 만들려면 성장해야 된다. 경제 성장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어요. 우리 학교 다니는 수영과도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경제하고. 일자리는 성장의 부산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이론이 더 이상 맞지를 않아요.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체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자리 문제를 결국은 이렇게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이제는 적극적인 여기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없다. 일자리 다산 체제. 좀 말이 좀 이상합니까? 자, 뭐든지 많이 나는 게 좋습니다. 일자리를 다산해야 우리 가족도 다산, 출산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자리 다산 체제로 가자. 그러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로 체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만큼 일 근로 시간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과로 체제를 줄여야 되겠다. 과로 체제를 줄여서 학습 체제로 가자. 근로 시간이 단축이 되면, 지금 이 과로 체제가 대량의 일자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 시간 줄이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 가족과의 여가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송학규 대표가 대선 때 얘기하셨던 저녁이 있는 삶이란 게 바로 가족과의 여가 시간인데, 극히 이 부분의 일부분이에요. 여가 시간, 저녁에 있는 삶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건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여기에 평생 학습을 통해서 혁신 기업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도 여기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시간을 줄여가보자. 그래서 줄이는 대신에 파타임을 좀 늘리고 있어요. 좋지 않은 일자리고, 더구나 여기서 빠져있는 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이게 평생 학습 체제와 연결이 돼야 돼요. 학습과 연결돼야지 혁신 기업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그림이라든지 다른 정당에서 가지는 그림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의 일자리 다산 체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발전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독과점 구조입니다. 독과점 체제에서 다원 체제로 가야겠다. 자, 경제에서 지금까지 독과점 체제가 대기업 중심. 우리 경제는 가불관계가 대단히 특수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경제 가불관계는 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 대부분의 기관 산업이라는 게 과점 체제입니다. 2개 내지 3개의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2-3개만 갑이고 나머지는 다 을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을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경제 구조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훨씬 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대기업 중심을 결국은 우리가 다원 체제로, 독과점 체제를 다양한 체제의 다원 체제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제 구조는 대기업 중심에서 네트워크형으로 가자. 이 얘기는 지금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가자. 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좀 두려움을 갖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게, 그런 산업이 대부분 지금 성숙 단계에 와 있어서 중국이 따라옵니다. 후발 국가의 산업이 따라와요. 자, 우리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가게 되면 과연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중소기업을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결국 네트워크형 경제라는 것은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경제 체제가 네트워크형 경제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국내 기업과의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만 이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돼요. 독일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독일은 대단히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강한 중소기업 체제를 만들었느냐.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해외 시장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중소기업도 국내에서 대기업과의 관계 거래에서 해결하는 못지않게 훨씬 중요한 게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와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산업정책의 중심은 중소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형 경제를 살려나가야 된다. 정치에 있어 독과점 구조가 똑같은 구조입니다. 양대 정당이 지금 담합 구조예요. 새누리당, 영남, 민주, 호남 딱 양대 정당이 담합 구조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체제로 가려면 결국은 다당제가 출현할 수 있는 정치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내야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를 독과점 체제에서 다양한 이런 창의적인 이런 기업도 생겨나고 정당도 생겨나고 이래야 역동적인 경제,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 시장 경제입니다. 자, 우리가 일자를 만들려면 중소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되고 중소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 문제를 꾸준히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지난 대선 때 경제 민주화에서 나올 건 다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정거래관련법 7개 법안 외에는 일체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조차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럼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겁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 민주화와 경제 활성화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코스트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저항도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해서 경제 민주화가 거의 지금 실종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양쪽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충돌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경제 민주화, 경제 활성화 충돌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런 충돌하는 두 가지 목표를 끊임없이 조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당이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비전입니다. 경제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일관성 있게 가야 돼요. 일관성 있게. 이 경제 민주화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하루아침에 활성화를 빌미로 해서 이렇게 실종해버리면 이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충하는 두 개의 목표, 경제 민주화, 경제의 성장을 끊임없이 조화롭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 복지 문제, 성장 친화형 복지. 복지는 국가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프랑스에 가서 기소르망이라는 분 아시죠? 우리 한상 교수님 다 아시는 기소르망이라는 교수를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럽의 복지 체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가? 남유럽이 특히 어려운 것인가? 그분이 대답은 심플했어요. 처음에 유럽에서 복지를 설계할 때에는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10년, 20년 더 살아버리니까 복지 체제가 처음에 설계했던 게 망가지는 거예요. 복지는 정말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유능한 세력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계획을 가지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는 막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가자. 이건 다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보수 정당이건 진보 정당이건 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이게 보편적 복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지만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가 OECD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이런 선택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10년 내에 2배 이상 올리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에.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단계적으로.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보편적 혜택을 주는 성장 친화형, 웰페어이면서도 우리는 워크페어 중심의 성장 친화형 복지를 우리는 추구해 나가겠다. 복지 재원 우선 재정 계획을 통해서 해보고 이제 얼마나 우리 속도가 복지 속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재정이 만약 부족하게 되면 그때 국민적 동의하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증세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된다. 이것저것 좋은 복지 정책을 전부 내놓으면서도 증세는 우리는 없다. 그런 게 어디가 있겠어 세상에. 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 정책에서 담대한 복지 국가를 우리는 지향해 나가되 복지 파퓰리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면으로 대응하겠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사 국민들이 인기를 좀 있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복지 문제에 안을 내놓을 것이다. 우리 사정치 신당의 경우에서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 분권 체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회가 우리가 중앙 집권적 이제 국가에서 분권으로 넘어가야 된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잘 사는 나라는 지방자치가 잘 된 나라들입니다. 유럽을 봐도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데만 중앙 집권적 국가의 성격이 강해요. 잘 사는 나라는 다 지방자치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많은 성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 지방자치는 굉장한 성장통을 앓고 있다. 이 지방자치 문제는 권한과 책임이 없다.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지방자치 개념은 지난번 우리가 목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이 배제된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을 위한 자치가 되어야겠지. 현재 지방자치는 소수 엘리트들, 공무원들, 토세력들을 위한 이런 자치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복사기 지방정부, 현재 지방정부 복사기에 똑같이 획일적으로 중앙이 정해진 따라서 복사기 지방정부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부는 지방정부는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정부로 가야겠다. 또 지역발전의 경우에도 중앙에 의존하는 그런 지역발전에서 우리는 지역이 주도하는 그런 지역발전 체제로 바꿔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정책은 예를 들면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산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아니겠어요? 예산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제도를 만들고 잘못된 살림살이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묻겠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심각한 데가 많습니다. 몇천억짜리 청사를 막 지어대고 공공사업을 막 벌립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평창올림픽에 사실 스위스 베른에서 먼저 올림픽 유치가 됐었습니다만 베른의 경우는 시민들이 주민투표에 의해서 반대했어요. 이건 올림픽을 유치하는 게 오히려 우리 재정을 더 나빠지게 할 우리가 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이렇게 지방 재정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잘못된 살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게 할 겁니다. 파산제도 도입을 우리가 하는 입법을 지금 추진하겠다. 그리고 지방자치 부패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부패가 제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줄여나가겠다. 우리가 청렴한 지방정부를 만들어내겠다. 인사위원회, 지금 제일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제왕적인 권력이 뭐냐? 돈하고 예산하고 인사권일 겁니다.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지만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인사위원회를 하겠다. 또 시민이 직접
감사를 하겠다. 지금 감사를 외부에서 공무를 하고 있지만 전부 전직 공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방 재정의 살림을 감사하는 이런 우리 지방자치를 이뤄가겠다. 여기 이 자리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려고 하는 우리 후보, 우리 이석형 우리 전남지사 후보도 여기 오셨는데 많이 와 계실 겁니다.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후보들은 저도 다른 당의 후보에서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차별해 나가겠다는 가지고 우리가 이번 지방 선거에서 우리 승부를 한번 해보십시다. 동의하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 발전을 이제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이런 사회 발전 패러다임을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 정치가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낡은 정치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외면한 정치예요. 이제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새로운 시대의 틀을 만들어가는 정치가 새 정치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가 민생 문제를 이념적으로 진영으로 접근해서 대결과 대립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우리 새 정치는 지향한 새 정치는 삶의 정치, 민생 문제를 그야말로 삶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 나가는 삶의 정치를 우리는 열어가겠다. 과거의 낡은 정치가 국민들을 갈라놓는 그런 정치였다면 우리는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통합의 정치를 우리가 해내겠다. 과거의 낡은 정치가 약속을 안 지키는 정치, 이 앞에 얘기가 다 좋은 얘기예요.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못합니까? 지난 대선 때 얼마나 많은 정치개혁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까? 지방자치, 지방 기초단체 장, 기초위원, 공천 폐지 약속 다 했잖아요. 안 지키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아무리 앞에서 무슨 삶의 정치를 하겠다,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해도 약속을 안 지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정치는 약속을 지켜내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우리가 하겠다. 과거의 낡은 정치는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는 담합하는 이런 정치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치 구조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국민과 함께하는 새 정치는 국민과 함께하는 새 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새 정치. 우리 새 정치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항상 국민과 함께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과 함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신당이 나오고자 하는 모든 정당 운영의 방향, 이건 개방성을 핵심으로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항상 우리 신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라는 국민과 함께하는 키워드를 여러분께서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는 삶의 정치, 또 통합의 정치, 그 다음에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정치,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치, 이렇게 정리해보면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이런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 개혁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개혁 과제에 대한 구상도 사실은 기본적인 안은 저희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좀 양이 많고 그래서 그건 별도의 기회를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내놓을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통합의 정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한다라든지 또는 선거구제를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오는 선거구제를 개편해서 비례대표를 좀 늘리고 비례대표도 권역별 비례대표 또 명부 자체도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국민들에게 내놓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선거구제 개편도 좀 더 자세하게 국민 여러분에게 내놓을 겁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요건도 우리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투표는 대통령에 의해서만 국민투표를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대개 정권의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투표를. 이걸 과거에는 국민투표를 대통령, 국회, 국민들이 제안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 이게 유신헌법 때 없어진 거죠. 유신헌법을 개정할 때 이게 국민들이 발휘할 수 있는 요건이 삭제됐어요. 4대강 사업 같은 거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고통을 주고 이 앞으로 우리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를 엄청난 일이 만약에 국민투표 제도가 있었더라면 국민 발의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것에서 국민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살려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세한 건 다시 내놓겠습니다만 또는 국민 발안제도도 마찬가지. 이 국민 발안제도도 제3공화국 헌법 개정 때 그 당시에 없어진 제도입니다. 지금 국민들 의견을 청원제도라고 있지만 청원은 국회의원이 소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국민 청원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발의해서 법안을 발의해서 그게 국회에서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로 우리가 다시 돌려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도 검토해야겠다.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4년 임기를 보장할 필요 없이 소환제도 검토하는 이런 걸 포함해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내놓을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새 정치의 길로 나서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주었듯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보다 보다 나은 그런 사회를 그런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항상 보면 역사적인 고비 때마다 새로운 세력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안고 있는 이 문제, 이 크나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낼 것인 건가? 어떤 세력이 해결해 낼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모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세력이 미약합니다. 또 기성 정치에서 우리 새정치 신당에 대해서 두려운 나머지 온갖 지금 창당되기도 전에 여러분들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을 나서고 이 역할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면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